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총정리 영상 2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유럽과 서양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흐름대로 공부했었다며, 오늘은 그 서양 열강들이 산업화를 이루고 제국주의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오스만, 인도, 중국, 일본이 있었죠.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스만 제국은 원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지대에 있어서 동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잘 나가는 나라였었죠. 자, 하지만 이런 오스만 제국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 나라들이 아시아와 직접 교류를 하게 되면서 동서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산업화를 이루게 되면서 훨씬 더 격차가 커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흑해나 지중해와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서양 열강들의 간섭과 압박을 받으며 점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스만 제국이 우리도 서양 애들처럼 힘이 강해지고 나라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개혁을 실시했었는데, 이 개혁을 우리가 탄지마트 개혁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나라를 근대적으로 바꾸는 탄지마트 개혁을 실시해서 민족과 종교에 따른 차별도 폐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서구식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바꾸는 변화를 시도했었어요. 그리고 탄지마트 개혁의 영향으로 미드하트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일 중요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도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서양식 의회도 만들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틀이 되는 헌법도 제정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원래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탄지마트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자 원래 있었던 술탄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 정치가 강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변화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었죠. 그래서 훨씬 더 급진적이고 빨리 바꾸려고 했던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었는데, 이 세력들을 우리가 청년 티르크당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는 무굴 제국 때 서양 열강들의 제국주의 침략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사실 무굴 제국은 우리가 2학기 때 공부했던 악바르 대제나 아우랑제부 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었지만, 아우랑제부가 종교 차별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여러 종교들끼리 싸우거나 다투는 등 분열이 일어나게 됐었죠. 이 시기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인도는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영국이 결국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이에 대해 저항을 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도를 침략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었죠. 자, 특히나 영국은 우리가 절대왕정에서 엘리자베스 1세 때 동인도 회사를 설치함으로써 빠르게 인연을 맺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됐었는데,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를 두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 바로 플라시 전투였죠.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인도의 지배권은 영국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플라시 전투 이후 인도를 지배하게 된 영국은 18세기에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인도에서 뜯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작물이 바로 아편과 면화였죠. 자, 면화는 영국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던 면직물의 원료였기 때문에 재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편은 나중에 중국과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영국은 인도에서 면화를 값싸게 수입해가지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값싼 면직물을 인도에 대량으로 팔게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인도에서 특히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면직물과는 반대되는 직접 집에서 손으로 만든 가내수공업 면직물들은 이와 비교해서 팔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인도의 면직업이 몰락하게 되고 영국 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상황에서 인도인들의 종교를 차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세포이의 항쟁이었습니다. 세포이란 동인도 회사의 인도인 용병이었었죠. 그런데 대다수가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믿었던 인도인 군인들의 토착 종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 세포이들은 영국의 지배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항쟁으로까지 발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포이 항쟁도 결국엔 실패로 끝나고 말았었죠. 자, 그래서 이런 세포이 항쟁을 겪은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는 방식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 지배의 중심이었던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영국의 왕이 인도까지도 직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세포이 항쟁은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 지배 방식에서 영국의 왕이 직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인도 지배 방법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영국은 이렇게 세포의 항쟁을 겪게 되면서 인도를 다스리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해 나갔는데 그래서 이후에는 영국의 말을 잘 듣고 영국의 협력적인 인도인 사람들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든 단체가 바로 인도국민회의였죠. 자, 그래서 인도국민회의는 이름은 인도국민회의였지만 그 시작은 영국이 인도인들을 회유하고 영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였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고 영국에게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국 지배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서 점차 비판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도국민회의가 영국에 제대로 맞서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바로 동인도 회사가 맨 처음 설치된 곳인 벵골 지역을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힌두교와 이슬람교로 분리해서 분열시켜 통치하는 방식을 실시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 명령을 바로 벵골 분할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힌두교와 이슬람교로 분리시켜서 하나로 힘을 단합하지 못하게,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었죠. 자,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인도국민회의는 영국에 맞서는 반영운동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국민회의가 이때 주장했던 내용들이 바로 자, 우리 영국의 상품은 사지 말자. 영국 물건들을 배척하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영국의 물건을 사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도의 물건을 애용하고 아껴줘야겠죠. 자, 그러한 내용의 스와데시도 주장을 했었고요. 또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통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스와라지도 주장을 했었고 영국에 맞서려면 인도인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국민교육도 주장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인도에서 중요한 점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한 두 가지 대표적인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군인들이 일으켰던 세포이 항쟁,
하나는 지식인들이 일으켰던 인도 국민회의가 있었다. 자, 이 운동은 군인과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내용도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비교하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중국의 근대화 운동도 우리가 정말 많은 운동들을 공부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외세의 침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 사람들의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더 내용이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중국 청나라를 괴롭혔던 외세의 침략에는 뭐가 있었으며 이에 맞서서 청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청에 대한 첫 번째 외세 침략이었던 아편전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원래 영국과 같은 유럽 나라들은 청나라의 물건을 굉장히 좋아했었죠. 특히나 청나라의 물건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차, 비단, 도자기 등이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청나라에서 산 대가로 영국은 청에게 은을 줬었었죠. 자, 이렇게 청나라랑 무역을 하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은만 빠져나가고 정작 자기 나라들의 물건은 안 팔리니까 이렇게 청나라로 빠져나간 은을 다시 영국으로 회수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게 재배를 강요했던 물건을 청나라에 팔라고 하죠. 그게 바로 아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인도는 청나라에게 아편을 팔고 청나라는 그 대가로 은을 줬었죠. 자,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청나라로 흘러간 은이 인도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도까지 온 은을 최종적으로 영국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인도에게 면직물을 팔고 그 대가로 인도로부터 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청으로 흘러간 은이 결국 인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국으로 오게 되는 삼강무역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삼강무역으로 인해 청나라는 아편 중독자가 많아지고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청은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아편을 단속하고 몰수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영국은 이에 반발하게 돼서 결국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 때문에 청나라와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편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편전쟁에서 결국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되고 영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난징조약을 체결했었죠. 자, 난징조약에서는 영국의 물건을 청나라에 더 많이 팔 수 있게 광저우뿐만 아니라 5개의 항구를 더 개항해라. 그리고 우리 영국이 아시아랑 무역을 할 거점으로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내놔라 라고 해서 홍콩을 뺏어갔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영국 사람이 청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청나라의 법이 아니라 영국의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치외법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국이 귀찮은 서양 상인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던 청나라 상인인 공잉도 폐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중국 사람들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공행이란만 무역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모든 청나라 상인들과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5번째로 관세. 영국의 물품에 붙이는 세금인 관세도 청나라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에게만 굉장히 유리한 난징조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난징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영국에게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은 난징조약으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난징조약을 체결하면 영국의 물건이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영국의 물건을 잘 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은 생각합니다. 아,
5개가 부족했어. 더 많은 항구를 열어야겠구나. 그런데 더 많은 항구를 열게 하려면 그렇죠. 또 전쟁을 해서 영국에게 유리한 조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와 또 전쟁을 할 구실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로호 사건이었죠. 자, 에로호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또 청나라와 2차 아편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체결한 조약이 바로 난징, 남경의 반대였던 그쵸. 청나라의 심장, 청나라의 중심부,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까지 결국에는 기어코 찾아가서 영국에게 더 유리한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5개를 넘어 10개를 더 개항을 하게 되고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외국 공사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양 사람들을 많이 믿는 크리스트교도 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줬었던 러시아에 연해주라고 하는 땅도 줬었죠. 이렇게 청나라가 산업혁명을 먼저 일으켰던 영국한테 얻어맞게 되면서 나도 강해져서 2번 다시는 이렇게 얻어맞지 않겠다 라고 하며 여러 가지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었죠. 자, 그럼 이 외세 침략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대응, 저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운동은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었죠. 자, 태평천국 운동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배상제회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이 배상제회가 여러 사람들한테 펴지게 되고 큰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이 주장했던 첫 번째 내용은 청나라를 세운 만조족을 멸망시키고 우리 한족이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멸만 흥한이었어요. 자,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종교답게 평등에 관심이 많아서 토지를 균등 분배하고 남녀도 모두 평등해서 전족과 같은 나쁜 풍습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었죠. 자, 이렇게 새로운 한족 나라를 세우자고 했던 태평천국 운동도 결국 실패를 하게 됐었어요. 홍수전은 만주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했었는데 한족 관리들에 의해서 진압이 됐었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한족 관리들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만들어졌었던 유교 사상을 굉장히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등과 같은 홍수전의 새로운 교리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교 사상을 좋아하는 한족 관리들에 의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은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태평천국 운동 이후 중국을 바꾸고자 했던 운동은 성격이 서로 다른 2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운동은 우리가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운동은 이 한인 관료들이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서양의 무기가 정말 뛰어나고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저 서양 애들처럼 강해지려면 서양의 강력한 무기,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무 운동이었죠.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양무 운동의 특징은 자, 중국의 유교 사상과 같은 중국의 정신과 문화, 정치 체제는 그대로 두되 서양 애들이 뛰어나는 기술, 무기만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와 기술, 기계를 받아들이려면 우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을 세워야 되고 서양에 가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양 애들은 바다를 통해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군대,
무기 중에서도 해군을 양성을 하게 됐었죠. 자, 그런데 이런 양무운동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었죠. 맞아요. 바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게 된 거예요. 분명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서양 애들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여서 힘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무시했던 일본에게 진 거죠. 자,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런 서양이 기술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정신, 제도, 정치 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변법 자강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법 자강운동은 법을 변화시켜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죠. 자, 그래서 내용은 서양의 정치 체제, 법, 제도로 이제 바꾸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양 애들의 정치 체제인 의회를 설립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실시해서 헌법도 만들고 청나라를 이겼던 영국과 일본의 정치 체제를 따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법 자강운동도 서태후의 반발로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청나라를 바꾸려고 했던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 변법 자강운동은 결국 각기 다른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계속 서양 세력에게 많은 것을 뜯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나라, 중국을 힘들게 하는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화단 운동이었죠. 자, 우화단 운동은 서양 애들이 청나라를 너무나 뜯어먹고 경제적으로 이권을 침탈을 하게 되자 서양 애들에 대한 악감정, 나쁜 감정이 점차 쌓이게 되면서 서양 애들을 두드려 패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변질된 거였어요. 이런 서양과 관련된 시설들은 모두 파괴했었죠. 그리고 부청멸량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부청이란 청나라를 도와서 멸량, 서양 세력들을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이었죠. 자, 하지만 이런 우화단 운동도 결국 서양 연합군에게, 서양 세력에게 진압이 되면서 오히려 서양 사람들을 죽이고 서양과 관련된 시설들을 파괴한 것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만 물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우화단 운동의 실패로 청나라는 진짜 정말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돼요. 자, 그래서 청나라를 마지막으로 되살리려고 하는, 청나라를 바꾸려고 했던 개혁이 일어났었죠. 그게 바로 변법자강 운동을 실패로 끝나게 만들었던 서태후가 주도한 신정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정개혁은 너무나 뒤늦은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청나라는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개혁이 아니라 혁명으로 더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중국을 만들려고 했던 혁명을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던 혁명을 시작하게 한 사람은 바로 순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순원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삼민주의였죠. 자, 그래서 삼민주의란 바로 민족, 민권, 민생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은 청나라를 무찌르고 한족 중심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거였고, 민권은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만든 이후로 2000년이 넘게 유지됐었던 황제를 폐위시키고 공화국인 나라를 세우자는 거였고, 민생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분배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순원이 주장한 산민주의가 점차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면서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혁명을 우리가 신해혁명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청에 저항하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는 바로 중화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민국의 지도자로 순원이 추대되었었죠. 자,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중화민국을 그만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화민국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던 위안스카이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중화민국을 진압하는 명을 받았던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중화민국에 붙게 되고 순원이랑 타협을 했었습니다. 순원, 너의 자리를 나한테 물려주면은 이 중화민국을 진압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순원은 어쩔 수 없이 위안스카이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고 중화민국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중화민국을 진압해야 했던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과 타협을 하고 중화민국의 편에 서게 되다 보니 이제 청은 더 이상 이제 나라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중국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시험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랑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일본을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오스만 제국, 인도, 중국과는 다르게 빠르게 서양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서양 열강들처럼 오히려 제국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운 여러 나라들 중에 이제 일본만 다른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죠. 자, 어떻게 일본이 서양의 힘센 나라들을 따라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도 처음부터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양 애들의 강요로 인해서 나라의 문을 열게 되었죠. 바로 맞아요. 미국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거대한 군함들을 이끌고 나라의 문을 열 것을 강요하자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일 화친조약,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미일 화친조약과 미국이랑 무역을 하는 통상조약을 체결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을 알아가다 보니 서양 애들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은 이제 서양 애들과 같이 나라를 바꾸는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싹 다 새롭게 바꾸는 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제 서양 애들처럼 나라의 모습을 싹 다 바꾸게 되는데 특히나 막부 중심의 봉건적인 사회였던 일본 정치 체제를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로 바꾸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에도 막부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문물들을 아주 대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 정치 체제도 받아들여서 헌법도 제정을 했었죠. 이 헌법의 중심에도 바로 천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권력을 하나로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본의 새로운 시도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 애들처럼 강해진 일본은 서양 열강들과 같이 힘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는 제국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국주의는 이제 약한 나라, 약소국을 침략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도 일본 주변에 침략할 만한 약한 나라 없나 찾아봤더니 어떤 나라가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조선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을 식민지배하려면 조선을 노리고 있었던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됐어요. 그 첫 번째 경쟁자가 바로 청나라였죠.
자, 그래서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청일전쟁이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양무운동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청일전쟁인 거죠. 자, 이러한 청일전쟁으로 청나라는 아편전쟁과 같이 청나라에게 매우 불리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시모노세키였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로 지금의 대만, 타이완이라고 하는 섬도 일본에게 넘겨주고 유화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요동반도, 랴오동 반도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배상금을 뜯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 랴오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자 배가 아픈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요하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이 땅이었잖아요. 이 땅을 예전부터 호시탐탐 노리던 다른 나라가 있었던 거죠. 바로 연해주를 손에 넣은 러시아였습니다. 연해주에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요동반도도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일본이 먼저 뺏어가게 된 거예요. 러시아는 뿔이 납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일본이 가져간 이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러시아가 자기 유럽 친구들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한테 강요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삼국 간섭, 러프독 세 나라가 강요했다고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러시아가 그 당시 서양 열강들이었던 프랑스와 독일까지 끌어들여서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주라고 하자 일본도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깨갱하면서 다시 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땠겠어요? 그쵸? 러시아에게 언젠가는 복수를 하리라 내가 이 치욕을 갚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아득바득 이를 갈다가 결국에는 조선을 두고 마지막 경쟁자였던 러시아까지도 이제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을 러일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 결국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인정받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고 나면서 1910년 이제 일본은 최종적으로 한국을 식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차 고사의 내용까지도 모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남은 월요일, 화요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좋은 성취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학년 마지막 시험도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안녕.